내년 대선은 뭐 부동산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대선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겠나. 안녕하십니까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의 슈퍼고수 한국부동산의 길잡이 곽장석 도시자본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표님.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환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내년 대선의 표심에 상당히 부동산이 좌우를 할 것 같은데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의회를 이제 이쪽이 잡기 있기 때문에 뭐 별 변화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그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대선은 뭐 부동산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약들을 보면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지금 해오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쪽이고, 네. 야당 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면서도 또 공급 측면에서는 계속 뭐 반값 아파트, 4분의 1값 아파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느 쪽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우선 그런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구도가 딱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뭐 빠른 시일 내에 규제 완화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집값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만약에 뭐 저 여당이 바뀐다면은 몇 년 지나서 실제로 공급이 일어나면은 또 그로부터 몇 년 후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가 부동산 이 시장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하면 좀 미미한가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집값이 과열되면 누르려고 하고 또 너무 침체되면 부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죠, 결국. 사실 뭐 이 정부는 좀 과도하게 누른 측면이 있어서 우리 스프링 누르면 튀어오르듯이 많이 튀어오른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완화 기조로 가면은 그게 또 부동산 굉장히 느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좀 풀릴 수 있다. 다만 양도세 완화 같은 경우는 풀면 바로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쉽지 않겠죠. 예, 풀어주면은 또 다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네. 있으니까 뭐 한시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게 완전히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집값이 오르는 한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불안하거든요. 지금 잘 짓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은 뭐 대선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군부를 떼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뭐 표준 임대료 이런 것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시행이 옮겨지면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이 될지, 그리고 대출을 줄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한 후에 전세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작년보다는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뭐 국지적으로 입지 좋은 데들은 오르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면은 다시 한번 또 아주 단기간에는 말하자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표준 임대료라는 게 시장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은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표준 점수를 정해놓고 이 점수로 다 한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깎이는 거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임대료 이렇게 주택 가격 쪽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리 좋은 지역도 일정한 가격 이상 못 받고 저가 지역으로 몰리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또 주택이 아니고 주택 대체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표준 임대료로 규제하기 힘든 또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쪽을 오히려 키우게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거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표준 임대료 비슷한 제도들을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톡홀름 임대주택이 한번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신청을 하면 은퇴 가까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실패한 정책인데 제가 볼 때는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입되지 않더라도 향후 전세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전세 시장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이 뭐 자영업의 뭐 거의 붕괴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출 규제, 담보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군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별로 안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나오고 또 뭐 장사나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 못 일으키니까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는 마치 뭐 IMF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로 주고 월세로 옮기는 건가요? 그렇죠. 전세를 주고 월세로 옮기니까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전세는 좀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세와 월세가 보증금 차이만큼을 이제 생활선으로 쓰는. 그렇죠. 생활 자금이나 장사 사업 자금으로 쓰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요. 그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네요, 정말.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예, 저희 곽 대표님이 매부리 TV 여러 번 나와주셨는데요. 1년 전에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점으로 넘어와서 무주택자분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신다면 청약에 얽매이지 말고 어디라도 사라 이런 것이 또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도? 이제 보통 우리가 주택이 공급되는 경로를 보면은 이게 막 그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 빨리 공급되기는 힘듭니다.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일단 땅값이 싼 지역부터 이제 사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땅값이 싼 지역들 외곽 지역들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 원가하고 비교했을 때 네. 아직 기존 주택이 신규 주택 원가에 많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3.3제곱미터로 따지면은 땅값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예.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돼줘야 되는데 네. 현재 아직 시세가 못 쫓아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그 시세를 쫓아갈 때까지는 어차피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자꾸 이 심리적인 면을 바라보는데 네. 구조적으로 원가를 봐야 됩니다. 음. 아직은 원가에 많이 못 미쳐 있어서 무주택자들이 자꾸 지금 청약 하는데 현재 이 분양가 상한제 구조상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꾸 기다리는 공급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집값은 오르고 이런 상승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작년에 드린 말씀과 지금 드리는 말씀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작년에 살 수 있었던 곳보다 범위가 훨씬 줄어든 거예요. 더 이제 더 나가야 되잖아요. 더 밖으로 나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그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두천도 이 규제적으로 묶인 거를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좀 번데요. 정말 동두천이라도 사야 됩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동두천까지 가서 거주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당연히 생각하게 예. 되는 거죠. 출퇴근 거기서 할 수 그렇죠.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현재 구조상은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 집 마련을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거 팔아서 다시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동두천이 아니더라도 또 뭐 북쪽에 살지 않고 남쪽에 사시는 부분들은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뭐 평택 뭐 오산, 안성, 평택, 뭐 이천, 여주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외곽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번 장에서만은 더 외곽이라도 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 집을 샀다가 경기가 꺾이면서 막 망가진 걸 이제 지켜본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너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덥석 샀다가 또 그렇게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 건 좀 어떻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에 뭐 이미 2008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터졌을 때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는 외곽 지역이 급등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 빠질 때는 중대형을 중심으로 외곽 지역이 크게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집값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에 결국 수렴하게 되는데 현재 가격이 2007, 8년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벌써 한 3,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자연적으로 인플레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게 올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요번에 한 번 더 오르고 나면은 그것마저도 들어가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과거에 그렇게 올랐던 그때 보면 2007, 8년도에 단기간에 한 1년, 2년 만에 거의 2배씩 오르거든요. 네. 그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일부는 왔지만은 또 일부 지역은 안 와 있기 때문에 다 내 여건에 다 완전히 딱 맞춰가지고 완벽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먼저 구입하시는 거. 왜냐하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온다니까요. 네. 나오면은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면은 지어서 수지가 맞지 않는데 가격을 통제하는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수요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나오지 않겠느냐 또는 정부에서 해주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하는데 이 정부에서 해주는 뭐 3기 신도시 뭐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네.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근데 그 사이에 집값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니까요. 부동산을 이제 실거주 말고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명의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틈새로 나오는 게 또 한창 뉴스를 다루었던 공시가 1억 이하 갭 투자, 지방의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포함해서요. 많이 이제 뭐 법인으로 쓸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취득세 문제 때문에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취득세가 워낙 크게 중과되니까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를 안 하니까 일로 몰려가고 네. 또 하나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또 전세 매매가 많이 붙어 있어요. 투자금이 얼마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를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단기 투자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투자면은 거의 뭐 한 70에서 많게는 80%까지 다 양도세로 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주 그 소액의 투자 수익금을 노리는 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남기는 할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택이라는 거는 이 생활 권역별로 가격의 방향성에 같이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하면은 수도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 수도권이 어떤 지역은 오르는데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을 중심으로 출퇴근을 같이 하니까 인천 살던 사람이 뭐 하남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원주다 하면은 원주, 춘천이 근처에 있는 것 같지만은 원주 살면서 춘천 출퇴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도권은 생활 권역이 인구 2,600만 가까이가 되는 거고 네. 지방의 경우에는 생활 권역이 뭐 10만, 20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방의 경우에는 적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권은 어지간히 지어도 동일 생활권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투자로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길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의 생활 권역이 작은 데들은 뭐 1000세대 단지 한두 개 정도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바락으로 돌아서는 순간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물량 이런 거를 잘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투자자들이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우르르 가서 막 같이 사고 나올 때 같이 나오고 막 같이 살 때는 좋죠. 막 오르니까. 네. 그러나 빠져나올 때도 같이 나오려면 못 나와요. 그래서 몰려다니는 투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